북한 매체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아래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사체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면서 청와대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 주 중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명성 사퇴보단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은 렌터카를 타고 이곳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왔습니다.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평소 채무에 시달린 것으로 미뤄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여러 발 쐈고 신형 방사포다,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제 우리 정부는 미사일은 아니라고 비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까지 했다면서 어제 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가 보입니다. 지금 우린 애써서 발사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아니다, 미사일 맞다라고 증명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난감하고 스텝이 꼬인 상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7은 탄도미사일 도발, UN 제재 위반은 아닌지, 우리 대응은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부전선 방어부대의 사열을 받고 망원경으로 발사체 발사 현장을 지켜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형 방사포와 함께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도 등장합니다. 국방부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로 평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최초 발표 때의 미사일 표현은 발사체를 거쳐 오늘은 북한이 쓴 표현인 전술 유도 무기도 등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도 했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김정은의 군사행보는 지난달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 이후 18일 만입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러시아 이스카데르 미사일과 많이 닮았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탄도미사일에 해당을 하고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도가 낮아서 사드로 타격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미사일인지 정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은 발사체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했다고 공개한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우리의 존엄, 무진막강한 수국의 힘, 은높이 올라선 전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며 전문가들은 이 전술 유도 무기가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행 패턴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서 그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상대방의 어떤 그 미사일 디펜스 체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최대 400km로 꼽힙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쏜다면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낮아 사드로 타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탄을 쏘지 않겠다고 한 북한 스스로의 약속에는 배치되지 않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안은 정면 배치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상황을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처음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까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 6분 북한 도발 이후 최초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말을 바꿨습니다. 발사체는 미사일보다 상위 개념으로 더 후퇴한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후 국정원은 정보위를 통해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가 길지 않아 미사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발표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초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말을 바꾼 합참은 신형 방사포 등 다른 것도 같이 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나 외교, 통일부 장관까지 참석하는 NSC 상임위원회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만 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내놓은 대응은 규탄이 아닌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앞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오늘 하루 침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는 또 하나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이 불필요한 긴장감 조장을 경계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윤태윤 기자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국을 겨냥한 도발로 규정하고 발사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단거리 미사일 발표를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축소 시도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규탄 대신 우려를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발사체를 정부가 아직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 단거리 미사일인지 신형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니면 동시에 쏘아댄 건지 특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당은 미사일 발사로 미북 간 협상이 깨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유감이지만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갖고 상대를 자극해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역시 미국의 반응이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노를 했는데 참모들이 극구 말려서 험한 맞대응을 자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언론은 지금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크게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는 이어 미 고위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어떤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3시간여 만에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직접 비난 없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며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한 겁니다. 폭스는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지만 전날 밤처럼 벌컥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주요 치적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북한이 발사한 이 단거리 발사체 중 일부가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분석이 좀 나오면서 유엔 거리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양호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무기 전문가시잖아요. 예. 일반인이 봐도 제가 보기에는 탄도미사일 같은데 정확히 탄도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탄도미사일 맞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형이 된 것이 좀 이따 말씀하시지만 이스칸데르라는 그 러시아제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요. 탄두 유도 장치, 그다음에 추진 장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을 미사일이라고 하고 여기서 유도 장치가 빠진 것을 로켓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이 발사 궤적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유도 장치까지 갖춘 미사일로 봐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뭐 리포트에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 예, 그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탄도에 뭘 장착하는데요. 애초에 핵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것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이상 이스칸데르 기준입니다. 북한 것이 그 성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이것은 대남용 무기입니다. 즉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겨누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조치로 나가는 것이냐. 게다가 지금 북한은 이것을 훈련을 했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미사일이 작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작년 2월 열병식 처음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냐면 이것은 시험 발사. 말이 그렇지 시험 발사를 김정은이 가서 축하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신무기 개발하고 시험한 것을 마치 정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이렇게 그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문가로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고 다 일반 사람들 봐도 탄도미사일인데 그렇다면 이 유엔 제재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왜 제재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은 맞는데 이 유엔 제재를 왜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핵 능력을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핵 능력 가운데서 이 미사일에 관한 제한은 뭐냐면 중장거리 이상일 때 주로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보면 그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 주도를 해왔고요. 즉 자신들의 어떤 영토나 이런 것에 직접적 그 위협이 될 때 크게 문제를 삼았고 단거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이 단거리는 미국이나 유엔이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챙겨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가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미사일이야 라고 하고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추가 도발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게 9.19 소위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그렇지 않는다 하면 북한은 또 도발할 겁니다. 또 만약에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다면 군사 합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국방안전포럼 WMD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반기를 든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귀국 뒤에 연휴 기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항명성 사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일단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조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직접 설명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 부분은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등 압박이 가시화되자 검찰도 여론전에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연휴를 공식 일정 없이 보내고 있는 문 총장은 오는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해 내부 의견을 우선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자간담회나 대국민 발표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영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국가정보권까지 경찰이 갖게 되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문 총장이 국민과 정치권을 향한 설득 의지를 보이면서 항명성 사퇴 카드는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 검찰의 반발과 관련을 해서 사회부 법조팀의 조정린 기자와 함께 이 점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보면 검찰이 이렇게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조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 조정안은 검사와 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찰은 이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서 자체적으로 수사 시작부터 이 종결까지 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11만 8천여 명의 인력을 갖춘 공룡 경찰이 전혀 통제받지 않게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번 새롭게 바뀐 조정안에서는 이 거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경찰의 입장을 살펴보면 경찰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이 해석에 따라서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항명성으로 사퇴를 한다거나 반발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여론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그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시작으로 이 검사장급 간부들이 검찰의 이 수사 지휘 조정에 반발해서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자 결국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 40일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과거 먼저 불만을 표출했던 검사장급 간부들이 조용합니다. 오히려 문 총장에게 당장 물러나는 것보단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수습해야 한다는 방안을 거듭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총장의 임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총장과 잇따른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역시 이 문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이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노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가 지나면 어떤 좀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배울 것도 즐길 것도 너무 많은 요즘 아이들이지만 오늘만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겠죠. 하동원 기자가 어린이날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신나게 물장난을 치고 솜사탕과 팥빙수도 직접 만듭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세종호수공원에는 6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니까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힘껏 페달을 밟습니다. 출발. 대망의 결승전.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부산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서 너무 재미있었고 1등해서 너무 좋습니다.
대회 결과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자전거에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꼴등해도 괜찮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는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마음껏 낙서도 합니다. 분필로 낙서도 하고 바다 이런 행사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서당문화체험축제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어린이날인 오늘 하루 축제장과 공원을 찾아 연휴를 즐겼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가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날도 더운데 마스크도 써야 하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뿌연 먼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스크를 쓰고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더욱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어린이날이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나왔는데 마스크 써야 돼서 너무 답답해요. 미세먼지도 있고 꽃가루도 있어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종, 충남 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는 초여름 같은 더위에 오존까지 가세해 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궁 민속놀이 행사장을 찾은 부모들은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미리 친정 엄마하고 언니하고 경복궁 모처럼 하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덥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서울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고 전북과 경남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대기질도 나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린이날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살과 4살 난 어린 남매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30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어두운 농로로 들어갑니다. 5시간 뒤 119 구급차와 소방차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시흥시 한 농로에서 34살 A씨 가족 4명이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당 반납하시려고 다 발견했는데 저희가 확인하고요. 경찰에 경찰은 A씨가 아내와 4살, 2살 난 아들과 딸을 태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은 렌터카를 타고 이곳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왔습니다.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농사꾼만 왔다 갔다 해 여기. 농사꾼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밥이 다 나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아예 애기들하고 그래 살지 그래.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7천만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고 최근에는 개인 파산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빚도 더 늘어났고 회생 신청을 해서 돈을 지금 월급에서 한 8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부부는 별다른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원룸에서 불이 나 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사건 사고 보도합니다. 아파트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47살 A씨가 아래층에 살던 46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주변 사람들 지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있고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서도 불이 나 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은 3층에 살던 20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지 자체가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춘천과 횡성, 인제에서는 오늘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배우 고준희 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준희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접대 자리에 초대됐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로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접대한다고 하자 최종훈이 여배우가 뉴욕에 있다고 답합니다. 대화가 공개되자 승리와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고준희 씨가 이른바 뉴욕 여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은 고 씨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 씨는 드라마 캐스팅이 불발됐습니다. 고 씨가 지난 3일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아이디 12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심한 댓글들을 1차적으로 추렸다면서 추가 고소도 시사했습니다. 같은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형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CF 계약 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버닝썬 화장품 연예인으로 소문난 여배우 A씨와 B씨도 소속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며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상규 씨 폭행 사건 당시 버닝썬 VIP석에 있었다는 30대 모 여배우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며칠 전 경기 군포의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죠. 도심 곳곳에 페인트 업체가 많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중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페인트 가게입니다. 불을 쓰는 식당 주방과 맞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인트 가게 앞에서는 버젓이 담배까지 핍니다. 인화성 물질이 많은 페인트 가게 앞이지만 주위에는 이렇게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 판매 상인조차 화재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앞에서 피는 거니까 불꽃이 이쪽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난달 30일 경기 군포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에서도 페인트 가게 폭발 사고가 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페인트 가게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인화성 물질이 200리터 이하인 업체는 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판매점 대부분 기준 이하인 소규모 영세 업체입니다. 개별으로 캐는 거는 작아서 이게 지정수량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건 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위험물을 알리는 경고판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인화성 물질은 점화원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물 게시판을 설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과 안전 불감증이 겹치면서 도심 속 페인트 업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어젯밤 국내 최고층 건물에서 불꽃놀이 쇼가 펼쳐졌습니다. 석촌호수 일대에만 40만 명이 몰렸는데 전국 곳곳에서도 360도 가상현실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미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123층, 높이 555m. 국내 최고층 건물을 용이 승천하듯 휘감고 화려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도심의 밤을 물들인 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가까이서 봐서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The pageantry, the music, I especially loved whenever it started syncing up to the songs. It was really, really good. 타워 외벽 750여 곳에서 쏘아올린 폭죽은 3만여 발.
현란한 음악과 레이저까지 곁들인 이 쇼를 보기 위해 석촌호수 일대에만 약 40만 명의 시민이 몰렸고 서울 전역에서 100만 명이 불꽃쇼를 즐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생중계로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타워 옆 호텔 옥상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를 통해 360도 VR 생중계도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VR 안경을 쓰면 눈앞에 생생한 불꽃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5G를 통해 가지고 20Mbps급 이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도 이렇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5G 시대를 맞아 스포츠와 게임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 곁에 더 가깝게 다가온 가상현실 기술. 이제 불꽃축제의 명당 자리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속된 표현으로 이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이 커피 소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엔 커피업계가 차별화를 위해서 특화된 원두 풍미와 체험 서비스도 앞다퉈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커피 전문점의 국내 1호점입니다. 수백 명이 입장 순서를 기다립니다. 길게 줄 선 고객들이 2-3시간씩 기다려가며 음료를 받아드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4시간 정도 기다려서. 더 맛있고 더 고소한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와이파이 같은 편의시설 없이 원두 풍미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We focus very much on deliciousness of our coffee, which means it can take a little longer to make, and we have the highest ingredients. 국내 토종 기업들도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은 올해부터 원두를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6가지 원두를 얼마나 볶을지, 어떻게 내려 마실지 모두 고객이 정합니다.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니즈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업체도 커피 맛을 20여 종 넘게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서울 한복판에 열었습니다. 원두를 볶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음악과 시도 추천받습니다. 커피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 규모는 세계 3위, 원두 수입량은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 대국에 들면서 커피 한 잔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커피업계의 원두 전쟁이 치열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중국에서 태권도장과 체육관 직원들끼리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태권도복을 입고 쓰러진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중국 내에서 중국 전통 무술 쿵푸를 포함해 각국의 전통 무술의 실전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도복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여러 명이 대치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급기야 주먹과 발길질이 난무하는 집단 난투극으로 번지고 맙니다. 지난 2일 중국 장쑤성 창수시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태권도장과 체육관 직원들 사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단지 광고 때문.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이해 홍보 광고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안은 현장에서 공공질서 소란죄로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난투극 장면은 쇼핑몰 방문객들에게 촬영되면서 중국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태권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오면서 태권도가 실전에 약하다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태극권 고수와 쿵푸 고수, 명충권 고수 등이 이종격투기에 잇따라 패배하면서 실전에 약한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측은 난투극의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답정너 여론조사 논란, 무슨 내용입니까?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서 법안 찬성 측이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에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11월 8일 발표 조사를 보시면요, 조사 문구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행 선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개혁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럼 찬성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겠네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로 여야 중 어떤 쪽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찬성이 70%가 넘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설문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공수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더라도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 등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론을 무시하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듯이 보이게 했다는 게 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설문조사는 묻고자 하는 것만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해야 하고 설문 문항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 어떻게 묻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건희 공시가격 1위, 또 1위예요? 네, 공시지가로 이건희 회장이 집 4채를 모두 합하면 96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주요 그룹 총수들의 자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벌닷컴 분석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자택 4채는 지난해에는 696억 원 정도였는데 네. 올해 39% 정도 올랐고요. 이 중에 한남동 자택은 공시지가 398억 원,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404억 원의 한남동 자택을 보유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뒤를 이었고요. 메리츠 금융의 조정혜 회장은 한남동에 집을 소유 중인데 작년에는 64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올해는 103억 원으로 올라 6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불법 조업의 침몰 처분, 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인도네시아 얘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을 침몰시키기로 유명합니다. 네. 어제도 10척을 가라앉혔습니다. 종전에는 포를 쏴서 가라앉혔는데 이번에는 모래와 물을 채워 침몰시켰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배가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중국 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불법 조업에 맞서 싸운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지금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이죠. 좀처럼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체험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양옆으로 고흐의 그림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대표작 고흐의 방을 재현한 곳부터 고흐가 드나들던 카페를 옮겨놓은 공간까지 전시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는 고흐의 삶을 고스란히 전시장으로 옮겼습니다. The visitor is really learning about Van Gogh, and in our exhibition you're really looking at the art that he produced through his eyes, through his life. 고흐가 썼던 원근틀로 그림을 그려보는 건 물론 3D 기술로 인쇄한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이 인증한 한정판 복제화입니다. 튀어나온 부분까지 똑같이 재현이 된 거죠? 네, 이게 260점으로 한정판으로. 관객은 고흐 특유의 붓질과 그림의 높낮이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흐가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가 좀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19세기를 살다 간 고흐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LG와의 어린이날 3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K리그 최대 라이벌전 슈퍼매치에선 서울이 종료 직전 터진 페널티킥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1회 말 2사 2-3루 두산 공격. 김재호의 빗맞은 안타가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며 두산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두산은 류지혁, 허경민의 적시타로 3회 말 6대0까지 점수를 벌렸고 6회에도 중심 타선의 연속 안타로 5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습니다. 두산의 11대2 대승. 두산은 쾌조의 4연승,
LG는 8연승 후 3연패에 빠졌습니다. 양팀이 3대3으로 맞선 7회 초 SK 허도환이 리드를 잡는 좌월 솔로포를 날립니다. SK는 불펜이 한 점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롯데 이대호가 KBO 리그 통산 12번째 300호 홈런을 때렸지만 팀의 5연패로 빛이 발했습니다. 후반 11분 수원 대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친정팀 서울의 골망을 흔듭니다. 서울은 후반 종료 직전 박주영의 페널티킥이 수원 노동건 골키퍼에 막혔지만 추가 시간 또다시 얻어낸 페널티킥을 박주영이 놓치지 않으면서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치열했던 양팀의 슈퍼매치는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5번 홀 김세영의 어프로치 샷이 그대로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칩인 이글이 됩니다. 메디힐 챔피언십 셋째 날 김세영이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2위 찰리 헐의 세타차 단독 선두에 오르며 10개월 만에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입하로 들어서는 내일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오히려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바람이 꽤 강하게 불면서 공기질도 회복되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갑작스럽게 우리 몸이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대부분 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내륙으로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연휴 이후에는 예년 이맘때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선물의 놀이동산에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1위는 학원. 이 입시 위주 교육의 행복 만족도 꼴찌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건 뭔지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